जनगण मन अधिनायक जय हे भारत भाग्य विधाता। पंजाब सिंध गुजरात मराठा द्राविड उत्कल बंगा। विंध्य हिमाचल यमुना गंगा उच्चल जलधि तरंगा। तव शुभ नामे जागे तव शुभ आशीष मागे। गाहे तव जय गाथा जन गण मंगलदायक जय हे भारत भाग्य विधाता। जय हे जय हे जय हे ज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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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 일단 공지가 여행 강의로 나갔는데 3번의 강의 다 여행 얘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와 이 소개글이 좀 약간 따로 나간 편인데, 오늘은 이제 인도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인도 여성들은 어떻게 싸우는가. 그러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인도라는 나라가 요즘 검색하면은 뭐 성폭행의 천국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 왜 인도가 그렇게 됐는지, 그 인도 사람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 인도가 이제 그런 이슈에 휘말리게 된 게 2012년 델리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일이 돼가지고서, 그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학생들이 많은지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를 되는지인데, 약간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전반부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감안해 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हेलो, मेरा नाम नीतू है। मैं हरियाणा रोहतक से बिलोंग करती हूँ। मेरे ऊपर अटैक 20 में 2012 को हुआ था और मेरे 2 जुलाई को मेरे ऊपर अटैक हुआ था। मेरा नाम दीपा है। मेरे ऊपर अटैक 2008 में हुआ था, 2 अगस्त को रात के 2 बजे। मेरे ऊपर अटैक में किया था। 소개를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여행 작가고 여기 사는 사람인데, 요새 뭐 매체 나온 거 가지고 자랑하기가 쉬워가지고 그 한 3년 전에 대한항공에서 인도 광고를 했었는데, हम आपको एक विशेष राय देते हैं। 세계 7대 불가사의, 세계의 궁전들보다 아름다운 무덤 타지마할. 그 감동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예술가의 눈보단 수학자의 눈으로 바라봐주길. 완벽한 대칭에 감탄할 테니까. 로컬 여행으로 인도하다. Excellence in Flight. 아주 오래전 모험을 찾아 나선 이들이 도착한 신비의 섬 실론. 매혹적인 향신료가 이방인들을 유혹하고 2000년 역사의 찬란한 불교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무서워요.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극찬했던 인도양의 찬란한 보석 스리랑카. 좋다. 문명의 터널 넘어 원시의 대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 향기로운 실론티의 전설을 간직한 스리랑카로 갑니다. 그리고 뭐 여행책을 주로 이제 원래 직업이 이제 여행 가이드북 작가인데, 여행 가이드북을 한 7권 주로 아시아 쪽으로 냈었고, 에세이를 2권 냈고, 그다음에 아주 희한한 뭐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책을 하나 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권 정도 책을 냈고요. 요즘은 이제 시사인에 2017년부터 뭐 이런 잡문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좀 소소한 아시아라는 코너인데, 그냥 뭐 우리가 아는 이제 아시아에 잘 모르는 현실인데, 사실 요새 아시아들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홍콩도 요새 계속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보이네. 네. 껐다 할게요. 여기 카메라가. 예.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많아서 요새는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얘기를 시작할게요. 2012년 12월 16일 20시 30분경에 인도의 델리 남부에 있는 사켓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시티워크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참고로 이 시티워크는 인도에서 가장 큰 백화점 구역 중에 하나예요. 무척 이제 좀 중요한 곳인데, 여기서 23살의 의대생인
조티싱 판데이라는 여성분이 남자친구인 아빈드라 판데이와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와요. 아마 이제 그 커플들이 본 영화는 라이프 오브 파이, 많이들 보신 영화일 거예요. 자, 조티싱 여자친구, 조티싱의 집은 드와르카라는 곳이에요. 즉 델리 공항 인근인데, 자 보시면은 자 사켓이 이제 그 영화를 본 곳이고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버스가 저 네루대학 근처에 있는 무니르카까지 간 다음에 무니르카에서 그 여성인 조티싱 판데이의 집이 드와르카라는 곳에 있어요. 거리는 약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8시 반쯤에, 인도는 이제 한국과 달라가지고 해가 떨어지면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치안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8시 반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8시 반은 정말 이른 시간이지만 인도에서는 이제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같은 건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 툭툭이라고 하는 오토리క్ష를 타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날따라 이제 주말이고 또 백화점 앞이다 보니까 웃돈을 부르고 막 그랬나 봐요. 이 친구 커플들이 돈이 많은 커플들도 아니어서. 그래서 제대로 못 가게 됩니다. 차를 못 잡아요. 그래서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사켓에서 이 무니르카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오토리క్ష를 타는 거는 포기하고. 근데 웬 이들 앞에 버스가 정차를 한 거예요. 자, 이 버스는 딱 봐도 공공버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타는 노선 버스들이 있잖아요. 노선 버스는 티가 나죠. 뭐 1130 몇 번, 뭐 마을버스 뭐 17-1번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버스가 아닌 그냥 스쿨버스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립학교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땡땡땡 뭐 프라이빗 스쿨이라고 써 있는 버스였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급하면 이런 사람들이 좀 영업을 하기는 해요. 실제로 불법 버스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버스라고 생각하고 나서 버스를 탔어요. 근데 이 버스는 무니르카로 가지 않고 이내 다른 곳으로 차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인 조티싱이 의문을 제기했고 남자친구인 아빈드라 판데이가 항의를 하자 그 버스 안에 운전사를 포함해서 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5명 정도가 버스 승객이었죠. 근데 이들이 한패였던 거예요. 남자친구를 이제 폭행을 하고 이제 성폭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범행은 약 1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범인 중에 하나인 무케시 싱이라는 애인데, 저분은 지금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현재는 당했는데, 그 많이들 검색하면 아시는 뭐 이제 그 여자가 내가 성폭행을 할 때 반항하지 않았다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반항을 해서 뭐 이제 폭행을 했다, 또 때리고 그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좀 분노케 했던 사람이죠. 뭐 한 10만 8천 번쯤 양보해가지고 저 친구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그 범행 과정을 보면 정말 잔인하게 그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자동차들이 좀 우리나라 자동차와 달라서 되게 기계식이에요. 옛날 자동차인데, 여기 지금 연세 드신 학부형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은 그 자동차의 엔진에다가 건 다음에 이렇게 드르륵 돌리는 핸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여자 성기에 넣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입에도 넣고 돌려서 치아도 모두 부서지고 범행 상태가 정말 끔찍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1시간의 범행 후 이 커플들은 벌거벗겨진 채 이제 오후 11시경에 델리에 있는 순환도로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가로등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외면을 하고 가요. 그리고 뭐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벌거벗은 남성이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우리라 하더라도 도와주는 분도 있겠지만 무서워서 도망가는 분들도 있겠죠.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강도가 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인도주의적으로 이들을 돕지 않았냐라고 비난하기 좀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실제로 이런 강도들이 있어서 뭐 시골에서 길을 가는데 사람이 다쳐가지고 손을 흔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인도인들은 대부분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피하지 않으면 밟고 가야지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권총강도가 된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동네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들은 버려지게 됩니다. 2012년 12월 16일 이제 범행이 벌어진 날 일기예보를 저도 잠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이때 기온이 섭씨 8에서 9도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뭐 더운 나라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인도도 이제 북반구 델리 같은 경우는 북이 뭐 30도 초반이고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꽤 추워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고 인도를 이제 겨울에 반바지에 뭐 나시티에 쪼리 신고 오면 얼어 죽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8, 9도는 되게 추운 날씨고 이제 2명은 벌거벗은 채로 벌어졌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동사가 가능할 정도의 날씨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20분가량, 다행히 길진 않았는데 방치된 끝에 이제 어떤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이 사람들을 구해요.
이 당시에 피해 여성인 조티 싱판데이가 의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도와달라 그랬고 결국 한 택시기사가 이제 구조를 해서 경찰에서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인도 경찰이 첫 번째 실수를 저질러요. 뭐냐면은 생존자이자 남자친구인 아빈드라 판데이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일단 여성이고 남성이고 옷이 없는 상태였는데 담요가 빨리 지급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체온이 더 떨어졌겠죠 아마.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세 군데의 조사실을 전전하게끔 일을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랬냐면은 이분들이 지금 벌어진 곳이 또 우리나라도 많이 벌어지지만 경찰 간의 관할 구역 논쟁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좀 방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한 두세 시간이 흐른 동안 이분들에게는 좀 이제 몸을 가릴 수 있는 천은 제공됐지만은 담요 같은 걸로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이후에 이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 보도가 인도에 있는 언론인데 경찰 대변인하고 이제 여기가 좀 많이 경찰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많이 해서 초기에 기사를 많이 냈는데 이미 여성 피해자 같은 경우는 창자가 다 뽑힌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 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이 손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나와요. 사건 자체가 언제 잔혹해가지고서 사실 이 경찰 발표 같은 경우도 언론 통제가 되게 많이 됐어요. 인도 안에서도 이 사건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재판 기록은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피해자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금지가 돼 있고, 인도는 인도대로 이걸 지금 사건을 좀 많이 외국인들이 아는 걸 원치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런 식의 통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의사 인터뷰가 나왔는데 초기에 그녀 이제 그 조티싱 판데이가 유일하게 했던 말은 얘 무죄 따르 뜨겁다 해라는 말인데 이게 저 너무너무 아파요라는 뜻이에요. 그 말밖에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직후에 이제 이 말한 직후에 당일날 그녀는 이제 코마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그러니까 사건 당일만 약 5번에 걸쳐서 코마 상태에 빠져요. 그러니까 좀 되게 심각한 범죄였죠. 이후에 피해자는 인도에서 가장 좋은 병원인 이게 그 병원 홈페이지인데 AAIM이라고 하는 인도 의학연구소라고 델리에 있는 이제 국립암센터랑 같이 있는 병원인데 제일 큰 국립병원이에요. 이 병원으로 전원이 돼서 장절제 수술을 19일날 받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후죠. 그리고 약 3%를 제외하고는 모든 장기를 적출해요. 그러니까 장과 관련된 것들을. 그리고 어찌됐건 근데 이러고 나서 피해자는 잠시 의식을 유지하고 뭐 생명 유지 장치도 제거한 상태에서 과일 주스도 먹고 뭐 이런 약간의 좀 의식이 있어서 이때 또 기자들이 취재를 하겠다고 덤벼가지고 좀 피해자를 많이 힘들게 했었죠. 어찌됐건 약간의 호전 양상을 보이긴 하는데 이제 의사들 내부에서는 이제 폐혈증에 대한 우려들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당연한 일이겠죠. 자, 실제 의료 기록을 보면은 이제 그 폐혈증 가능성에 대해서 강하게 제기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12월 25일까지만 하더라도 인도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안정적 의식과 의미 있는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 이후로 인도 델리 전역은 약 총 연인원 120만 정도가 참여하는 엄청난 시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와 이따 말하겠지만은 이때는 남성들도 시위에 되게 참여를 많이 해요. 심지어 우리나라로 치면 태극기 할아버지 같은 분들도 시위에 참여해요.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인데 이건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정부는 또 그 이듬해에 총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어떻게든 무마하고 싶어가지고 무리수를 던져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가 장기식이 좀 아시아 쪽에선 유명한데 일로 이 피해자를 보내서 이제 장기식을 해가지고 멀쩡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이슈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이제 보내요. 근데 문제는 이미 피해자가 거의 지금 건강이 거의 말도 안 될 정도로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 비행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그 당일날 국무회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인도 언론들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참 선거가 무섭죠, 진짜 어느 나라건 간에. 그래가지고 이 피해자를 싱가포르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는 기내에서 한 번에 심정지가 와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랬어요. 비행기 탐은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48시간 이내가 될 것이다. 버틸 수가 없다. 기압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라고 웃긴 거죠.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기내 심정지는 위기 상황을 극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싱가포르에서 죽을 때까지 의식을 한 번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오전 11시에 심정지가 한 번 더 오고 29일 4시 45분, 오전 4시 45분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의 조티싱 판데이의 시신은 인도로 운구돼서 12월 30일 날 겐지스강에서 화장이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일단락되는 듯 했죠. 잠시 피해자에 대해서 아주 짧게, 예, 피해자고요. 89년생입니다. 델리 의대라고 초반에 보도가 됐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의과 관련 인스티튜트 학생이었고요. 물리치료사가 꿈이었다고 해요. 사건 발생 즈음에는 오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마어마한 노동이죠. 그 IBM에서 하는 콜센터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참고로 콜센터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인도를 IT 강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IT로 나오는 수입의 70%가 콜센터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 콜센터를 인도는 IT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미국 드라마 보면 막 그러잖아요. 자정에 미국인 AS 전화 오면 막 인도인이 전화 받아가지고 아 이게 무슨 영화야, 이게 무슨 알아듣지 못하겠어 하는 게, 왜냐하면 인도랑 미국이 12시간 시차가 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콜센터를 불리기 정말 좋은 구조예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조티싱 판데이도 오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니까 뭐 잠자는 시간 빼곤 다 방학 때 이 콜센터 알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학비를 조달했고, 이렇게 노동을 해서 그녀가 받았던 월급은 US 달러로 90불이었어요. 일당이 아니에요, 월급이에요. 근데 이게 나쁘지 않은 월급입니다, 인도에서는. 그리고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는데 정규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기준으로는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 가족들, 유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제 이 즈음에 조티싱 판데이는 늘 잠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쪽잠을 자면서 버텼다고 해요. 자, 뭐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고 폐와 복부의 감염 그리고 뇌 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으로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피해자 이름이 조티싱이 본명이에요. 근데 인도 사회에서는 이 피해자의 본명이 나오는 것도 아주 예외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도는 성폭행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래가지고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저 이제 피해자의 이름도 미르발라이라는 가명으로 많이 언론에서 유통이 되다가 이제 조티싱이라고 그 부모님께서 영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딸은 피해자인데 이게 어떻게 수치스러운 일이냐, 본명 공개도 된다, 공개하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본명이 알려진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인도에서는. 그리고 이제 외신은 이런 인도의 저간 사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본명이 나오면서 되게 혼란에 빠졌죠. 가명이 본명적으로 열심히 보도를 하다가 본명이 나오니까 이제 그 맥락을 몰라서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범인은 빨리 잡혔고, 이 사건은 지금 그 영화 뭐지? 넷플릭스 보시면 델리 크라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6부작짜리. 그 델리 크라임이라는 드라마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약간의 픽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건의 드라마 자체는 이제 범인을 잡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긴 하고 있는데 사건은 일부에만 나오고, 그래도 좀 인도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또 약간의 보충 설명이 될 거예요. 또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자, 1시간 동안 이제 범행을 하면서 이 범인들은 델리 외곽의 순환도를 주로 탔는데, 이 범인들이 빨리 잡힌 가장 큰 이유가 인도는 한국처럼 CCTV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순환도로만 CCTV가 있고, 또 6개월 전에 좀 운이 좋게도 HD급으로 업그레이드한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이상한 차량의 번호까지 식별이 됐어요. 그래서 법인 중에 2명은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에 잡혀요. 아주 빨리 잡힌 편이죠. 차량은 무슨 차냐면은 남부 델리의 사리바교 통학버스였어요. 인도는 사리바교는 다 버스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차량에 대한 조회가 확보된 상태니까 연행은 좀 쉬웠겠죠. 주범은 버스 운전자인 람싱 33살짜리인데 지금 여기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람싱은 이후 교도소에서 목을 매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범인의 가족들은 살해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건 아직까지 재판이 좀 안 끝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왼쪽에서 첫 번째 보이는 사람이 무케시 싱이라고 26, 람싱의 동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악세이다 프루 24살인데 버스에서 청소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비네시 차르마 20살인데 피트니스 트레이너였고요. 마지막 파왕구탄 19살이었는데 과일 노점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소년이 17살짜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인도도 18세 이하는 형법 적용이 안 돼서 소년범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 3년 정도 형을 살고, 소년범이 살 수 있는 가장 최대형이라서 3년을 살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무슬림은 지금, 이 무슬림 청년은 지금 언론들이 좀 뒤쫓고 있는데 인도 정부에서 아마 좀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분이 좀 드러나지 않고 있고, 또 인도라는 나라가 좀 재밌는 게 이 그 17살짜리 무슬림 소년이 17세인지 18세인지 가지고 논쟁이 붙어요. 그 사건 진행 과정, 재판 과정에서.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인도가 이제 그 호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좀 늦게 한 경향이 있어가지고서 이 친구도 17cm, 18cm 밝히는 게 뼈의 발육 정도 같은 걸 가지고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17세로 판단을 해서 소년범으로 지정을 했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인도에서 정말 많아요. 재판을 하다 보면은 심지어 자기 나이 모르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시골 같은 데 내려가면은. 어찌됐건 뭐 이 청소년은 2015년 12월 20일 날 만기 출소를 했고요. 뭐 현재는 지금 인도 법원에서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이정도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성인범과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는 법안이 계류가 됐었는데 지난 의회에서는 뭐 한국 의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 이제 가결 안 되면 폐기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금 다시 또 올라가 있는데 통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사건 당시 이제 경찰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들 6명의 범인은 일단 음주를 되게 많이 한 상태였다고. 참 쓸모없는 정보죠. 우리나라도 늘 음주 얘기를 하지만. 첫 번째 피해자는 남부델리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술을 먹다가 이제 한번 인생을 즐겨야 되지 않겠어라고 이제 운전자인 무케시 싱이 요청을 하고 그 같은 말에 살던 이제 동네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워서 첫 번째 강도 행각을 벌여요. 이 첫 번째 강도 피해자는 목수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같은 목적지로 해서 태운 다음에 핸드폰하고 1,500루피를 뺏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출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이때 경찰이 또 관할지 다툼을 하면서 사건 접수를 늦춰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사건에서 빨리 관할 접수가 됐다라면은 두 번째 사건, 조티싱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도 경찰의 좀 폐해들인데 어찌됐건 뭐 그런 일이 벌어졌고 말씀드렸다시피 주범인 람싱은 자살을 한 상태고 종범격인 4명은 지금 1, 2, 30 모두 사형 선고됐고 연기가 2번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 변호사들이 이제 어찌됐건 사형제에 대한 위헌 심판 같은 걸 청구해서 재판 과정이 좀 있었다가 결국 2020년 3월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뭐 이거는 사형 당시 인도 뉴스 화면이에요. 인도 뉴스가 좀 자극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저런 식으로까지는 그래픽을 안 할 것 같은데 상업방송이 진짜 많아가지고. 자, 그럼 이런 사건은 왜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인도는 성폭행의 천국이다라고 하는, 자, 이걸 알려면은 참 이제 얘기가 되게 길게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인도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살짝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은 무척 촌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모두 학교 다닐 때 이게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그다음에 황하 문명이 있는데 인도인들이 가지는 자기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뭐 원체 소인원이니까 그냥 중간중간 궁금하면 확확 질문하셔도 돼요. 중간에 뭐 전혀 방해하는 거 아니니까. 이집트 문명을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 같은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피라미드는 유적지로는 존재하지만은 지금에 있는 이집트인들이 그 피라미드 만들 때 이집트인과 같은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집트인들은 태양신 라를 믿지도 않고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 이라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바빌론은 유적으로서 존재하고 있지만은 지금의 이집트인들과 과거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같은 문화적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따진다라면은 전혀 다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한자니 혹은 이제 중화 문명이라고 하는 공자로부터 내려오는 문명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1998년도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공산화가 되고 수많은 문명들을 파괴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영속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지만은 단절의 시기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들의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뭐냐면은 우리 문명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의 도시 이제 인더스 문명의 도시들 모헨조다로나 하라파 같은 곳들을 보면은 도시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인장 문화라는 게 있었거든요. 일단 거대한 목욕탕이 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 게니스강에서 목욕하듯이 목욕에 미쳐 있잖아요. 물론 목욕이 인도에서는 위생적인 거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이유이긴 한데 그럼 목욕 같은 것들 혹은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인장 문화에서 인장을 보면은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옷을 보면은 인도는 옷에 바느질을 안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있는 가사 삼장이 인도 여성이 입는 옷 살이거든요. 이거는 천을 감는 방법이지 꾸미지 않아요. 바느질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3,000년 전, 4,000년 전에 있던 그 인더스 문명에 있는 옷들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요가나 시바신의 원형 같은 종교적인 것들도 이어져 있고 그쪽에 부엌에 있는 것들을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향신료들이 발견돼 가지고서 커리의 원형이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문명이 단절되지 않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같은 문명을 쭉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오랜 역사와 전통이 과연 좋기만 하냐?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자, 뭐 우리가 이제 우리도 5,000년의 빛나는 역사를 가진 문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뭐 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모두 긍정할 것인가라는 거는 사실 좀 별개의 이야기죠. 물론 이제 모든 과거를 긍정하지 않는 것은 자학사관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얼마만큼 중시돼야 하냐는 거죠. 물론 한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극복을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혼상제에 있는 수많은 억압들, 특히 여성분들 많은데 이제 수많은 사실 모든 전통이라는 것들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 어린이들을 억압하는 기저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빛나는 전통이나 문화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경험해봐도 이 한국에서도 봐도 아주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 이제 인도 역시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인데 거기다가 우리는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 문명이 많이 들어오고 기존의 가치들을 파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인도는 이런 과정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주말했지만 로니 플래닛 인도 편을 보면은 아마 8판이었는데 이 8판의 서문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한 발에는 현대를 또 한 발에는 전통을 굳건히 딛고 있는 나라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에서는 전통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오죽하겠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마누라는 사람인데 마누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인도 말로 마누 스므리티라고 그러는데 대략 뭐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2000년쯤 된 역사를 자랑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만들어진 고대 인도의 법전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10조 근법처럼 단순하냐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얼마나 복잡하면은 그러니까 한 3,000년 전, 최소 2,000년 전, 3,4,0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전인데 12장 2,684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뭐 10조 근법이랑은 좀 복잡한 차원이 다르고 이 마누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뭐 신화 속 존재인데 성서에 나온 노아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인도도 대홍수기가 뭐 있었는데 그 대홍수기 때 마누가 어떤 노아 같은 사람인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거대한 물고기를 하나를 살려줘요. 근데 이 물고기가 이제 비슈누 시대 화신이어가지고서 홍수가 나고 배가 막 이제 좌충우돌 하는데 그 살려준 물고기가 구해줘서 이제 인도의 히마찰 프라데시에 있는 마날리라는 곳에 배를 세워줘요. 거의 똑같죠 스토리가. 그래서 이 마누의 후손들이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누가 조상들에서 만든 법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살아난 사람이 자기랑 자기 부인 둘밖에 없는데 이렇게 긴 법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 마누법전이 문구가 좀 주옥 같습니다. 거의 뭐 여혐의 극치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여혐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문장이 이제 자막이 나오고 제가 읽을 텐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마누법전에 나오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클릭해도 되죠? 예. 네,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남성을 타락시키는 것이 여자의 본성이다. 여자는 이 세상에 우매한 자는 물론 현자도 애욕과 분노의 힘으로 굴복시켜 악으로 이끈다. 왕과 대신이 상의할 때는 바보, 벙어리, 맹인, 동물, 고령자, 여자, 야만족, 병자, 불구자는 일단 제외해야 한다. 특히 여자는 협의된 내용을 퍼뜨리고 다니니 주의해야 한다. 여자는 비록 여럿이고 청렴한 좋은 여자를 하더라도 증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자의 마음은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마누는 세상을 창조할 때
여자들에게 침대, 좌석, 장식품, 애욕, 분노, 부정, 적대심 그리고 악행을 배분했다. 여자는 출산을 위해서, 남자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천민, 월경 중인 여자, 범법자, 출산 후 10일 미만의 여자, 시체 이런 것들과 접촉을 했을 때는 목욕함으로써 청결해진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자는 뭐 시체와 같은 급이죠. 자, 하나 뭐 더 볼게요. 사실 이거 되게 지금 내용을 순화시킨 내용이에요. 되게 더러운 내용 많아요. 자, 어리거나 젊거나 혹은 늙거나 여자는 독립해서는 안 된다. 비록 가사노동을 한다 해도 어릴 때는 아버지, 우리나라에도 있는 삼종지도죠 이건.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아들의 집을 받아야 한다. 여자는 독립을 원하면 안 된다. 아버지 남편 아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된다. 남편이 비록 인도 못하겠네요. 비록 성격이 나쁘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좋은 자질이 없다 해도 아내는 항상 남편을 신처럼 섬겨야 한다. 이건 되게 인도 현대에서 중요한 덕목이긴 해요. 남편을 섬김으로써 그녀는 죽어서 영화를 누린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자, 남편이 먼저 죽으면 다른 남자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올려서는 안 된다. 죽도록 참고 견디며 자기를 억제하고 정절을 지키고 오직 죽은 남편 한 사람만을 섬기는 아내로서 살아가야 한다. 남편을 배반한 아내는 죽어서 자칼로 태어난다. 예병. 근데 이게 또 부인이 죽었을 때 브라만의 태도도 나오거든요. 되게 웃겨요. 정반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죄에 따른 역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남편은 말 안 듣는 아내를 1년간은 참고 기다려줘야 한다. 그러다 나아지지 않으면 그녀에게 준 물건을 빼앗고 동거를 끝내야 한다. 아내가 방탕한 남편, 술주정군 남편 혹은 병든 남편을 무시할 때에는 장신과 수집품을 빼앗고 3개월간 유기해야 한다. 이게 룰로 이게 법인 거예요. 유기가 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술을 마시거나 반항하거나 병이 들거나 낭비가 심할 때에는 다른 여자로 바꿔야 한다. 바뀐 아내가 만약 화를 내며 집을 뛰쳐나간다면 그녀를 가둬버리거나 가족 앞에서 버려져야 한다. 영어 번역을 해가지고 지정이 조금 어색한데, 올바른 생활 방식을 아는 브라만은 아내가 죽으면 화장시켜줘야 한다. 장례식 후 죽은 아내에게 재활을 바친 후 재혼해야 한다. 남자는 재혼해도 돼요. 브라만이 크샤트리아를 죽이면 살인 보상금으로 숫소 1마리와 암소 1000마리, 바이샤는 숫소 1마리와 암소 100마리, 수드라는 숫소 1마리와 암소 10마리를 줘야 한다. 여자를 죽이면 신분에 따라 가죽자루, 활, 염소, 양을 주면 된다. 그러니까 수드라 이하죠. 자, 이런 얘기 왜 했냐면은 브라만 여성도 차별받아. 뭐라고요? 브라만 여성도 차별받아. 초기에는 브라만은 수드라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 여성이라 여성은 기본적으로 카스트가 없다고 믿었고요. 이제 후기로 오면은 이제 남자보다 한 단계 낮은 카스트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만호법전은 좀 초기에 만들어진 법전이라 좀 황당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뭐 실제로 이제 그 월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은 정말 강해요. 만호법전을 보면은 실제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바라나시라고 이제 게니스 강이 있는 도시에 한 한국인 여성이 인도 남성과 결혼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결혼을 하면 이제 여행자들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나 숙소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한번 그 집을 이제 취재 때문에 갔죠. 이제 한국 여성이 장사하는 데고 한식을 파니까 갔는데, 남편이 와서 남편이랑 저랑 이제 음료수를 마시고 테이블에 있어요. 이제 책상 탁자에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국인 여성이 바닥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시집에서 그렇게 안 하면 혼난다는 거예요. 맞아, 외국인은 봐줘도 돼서 최소한 인도 사람끼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가고 나서 그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이제 목에 그 걸레로 보이는 수건을 메고 다니는 일꾼이 오더니 갑자기 저랑 그 친구가 얘기하는 책상에 발을 얹는 거예요. 근데 인도인들끼리 이러면은 정말 다리를 분질러 버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한국인 여성 시집간 분이 거의 천민 대접을 받는 거죠. 이 남자 집이 브라만이었는데. 근데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게 가능하죠.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생활에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자, 인도라는 나라는 중앙집권과는 거리가 좀 먼 편이었어요. 인도 최초의 중앙집권 국가가 현재 인도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란 뭐냐면은 동네 동장까지 국가가 파견한 관료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국가를 뜻하죠.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한 마을 정도, 동 정도 단위까지는 대부분 국가가 파견한 관료들이 없는 상태에서 마을 촌주회의로 모든 지배가 이루어졌고 이 촌주회의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인도 공화국이 성립되고 나서 48년도 이후부터 관료들이 내려가게 되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관료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미 수천 년 동안 토호들이 있던 브라만들에 대한 지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골로 내려가면은 관료들이 힘을 못 써요. 경찰들도 경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브라만들이 이루어진 회의에 의해 가지고 형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회의의 이름을 판차야트라고 해요. 이제 인도 전통 이제 신화에 나오는 건데 인도 말로 5이 빤치라고 그러는데 인도 말로 이제 5명의 회의체, 평의회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5명의 평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브라만 영감들로 이루어져 있죠. 인도는 요즘 이제 이 판차야트를 3000년의 역사를 가진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이다라고 양념을 막 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2012년에 법을 바꾸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판차야트가 마을에 있는 그 투표를 통해 가지고서 판차야트 선출하는데 인도에서 벌어진 투표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뭐 브라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권력이 변화하지는 않고 있죠. 아무튼 뭐 인도 공화국 이전에 영국 식민지 시절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였냐면은 인도가 되게 크잖아요. 우리나라의 33배예요, 남한에. 이 큰 나라에 영국인 11만 명이 있었어요. 가장 영국인이 많을 때.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인을 본 적이 없죠. 그냥 델리에서만 영국인들이 있었고 대부분 인도인들에 의해서 대리 통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식민지 시절에 뭐 동장, 이장, 면장까지 다 일본이 파견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그 조선도 중앙집권적 국가였고, 근데 인도는 이 중앙집권의 전통이 되게 짧아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저 인도 시골 가면은 할아버지들이 제가 영어를 하면 그 할아버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저 정말로 남인도 가가지고서 네가 영국인이냐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아, you are Englishman? 이러는 거예요. 아, 인도는 어순이 우리나라 말이랑 같아요, 인도 말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맘대로 영어해요. 영어 잘 못하는 분은 콩글리시가 정말 잘 통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순 생각 안 해도 되는데 you are Englishman? 그래가지고 아니라 했더니 그럼 you are American?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왔다라고 했더니 한국이 어디냐? 그러면서 너 혹시 우타르프라데시? 그럼 북인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인을 처음 보니까 아, 얘가 그냥 다르게 생겼으니까 얘가 영국 사람인가 보다, 얘가 미국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외국인 못 본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아주 시골로 내려가면은. 그래서 말단을 아주 통치하다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48년 이후에 인도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제 싸움이 나게 된 거죠. 권력 간의 다툼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파견한 권력들이 지금도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판차야트가 이제 약간 인정된 토호 같은 거죠. 그 토호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판차야트를 지배한 이 브라만 할아버지들이 현대적인 교육을 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걸로 입법을 하고 사법을 하겠어요? 이 근거가 되는 게 만우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죠. 얘기 들으면 진짜 들을수록. 자, 이런 기사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상위 카스트 여성과 도망친 남성 여동생에게 윤관형. 아무리 인도가 거지 같다 하더라도 형법에 윤관형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이게 판차야트 형률이에요. 판차야트에서는 여성이 금을 훔치면 윤관을 하라는 형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만우법전에는. 그리고 이게 시골에 가면 실제로 형이 살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사람의 오빠가 도시에 살던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여동생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니까 알라하바드라고 하는 대도시에 있는 고등법원에 제소를 해요. 근데 당연히 고등법원에서는 판차야트에서 하는 말도 안 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의 관습법이니까. 그래서 이걸 무효화시켰죠. 근데 이건 다행인데 그 이 자매들은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냥 돌아가 살 수 없죠, 사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전통의 아이러니이자 전통이라 불리는, 혹은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뭐 남성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제 가지려는 이제 수호하려는 가치에 대한 실제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인도든 한국이든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이제 아시아의 되게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관찰한 전통은 뭐 대부분 사회적 약자나 여성, 어린이, 혹은 성소수자 같은 사람들 억압하는 기전으로서 작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인도는 이걸 억압이라고 말하기 사치스러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전통을 수호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본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일본판이었는데 지창금 문제로 여성을 태워 죽인 이제 다른 인도에서 벌어지는 이제 여성 억압의 좀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할 거예요. 지창금은 뭐냐면은 인도말로 다울이라고 하는데 인도는 결혼을 할 때 여자가 다 해가요. 남자들한테는 꿀이죠 거의. 근데 여성들이 거의 집이랑 혼수, 생활비 모든 걸 다 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한 학대율이 정말 많은데 인도 분들은 이걸 이제 약간 여성 여혐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이유라고도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진짜로 기둥뿌리가 뽑히는 경우가 실제 있긴 하거든요. 이 다우리도 만우법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악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욕밖에 안 나오죠. 참고로 만우법전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남자는 24살이고 여자는 8살이에요. 그 실제로 라자스탄 같은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안동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보수적인 쪽 가면 지금도 10살 이하의 조혼이 꽤 있어요. 진짜로. 왜 인도 영화 단갈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단갈 보면은 그 이제 주인공이 친구 결혼하는데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딸인 나를 막 운동시키고 힘들다 보니까 그 시집간 친구가 그러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그래도 너를 사람으로 보니까 이런 걸 시키지.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밥하는 기계 혹은 빨리 치워내야 하는 존재로밖에 보지 않는다.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뭐 이러면서 주인공이 다시 마음을 갖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단갈은 여성 영화예요. 인도식으로 보면은. 단갈이 무슨 뜻인가요? 레슬러란 뜻이에요. 한번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되게 괜찮은 영화고. 그 영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인 아미르 칸이 인도 영화계에서 되게 유명한 3대 칸으로 불린 사람이기도 한데 엄청난 반항아예요. 이슬람교 신자기 무슬림이기도 한데 뭐 인도 종교나 사회를 비판하는 쪽으로 좀 많이 발달해 있고 살해 위협도 정말 많이 받는 이제 뭐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계속 인도의 사회를 건드린 영화를 많이 만들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인도에 관심 있으시면 단갈이랑 PK라는 영화는 진짜 꼭 한번 보시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자, 어찌됐건 실제로 있었던 이 지창금 때문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한 16년 그쯤에 벌어진 일인데 아버지가 시골 우체국 국장이었어요. 그러면 나쁘지 않은 집이었겠죠. 근데 딸이 셋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다우리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자 그 딸 셋이 동시에 선풍기에 목을 매서 죽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근데 다행히 이제 다우리는 인도 형법에서는 금지예요. 근데 법으로 금지한 뭐예요? 인도는 전통이 너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먹히지만 시골은 안 먹혀요. 근데 문제는 인도는 도시화가 낮아서 시골 인구가 훨씬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우리가 부족해서 여기 나온 기사는 이제 지창금이 부족하다고 부인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옷이 이제 인도의 긴 옷이 나일론으로 만든 게 많아가지고 사고사로 위장하기 정말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거는 지금 이제 기사인데 이게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가 있었고 이게 원래 이게 어디 기사를 받았었냐면 일본 교도통신 기사를 받아서 월스트리트저널이 해설 기사를 낸 건데 저 이걸 조사해 놓은 내용이었는데 교도통신 기사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로 화면 대체를 했는데 뭐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방금 아내를 죽였다. 경찰을 매수해놨으니 당신들이 신고해도 소용없다. 형무소에 들어간다 해도 금방 나온다. 수도 뉴델리 교외의 한 마을 아내 38살의 몸에 염산과 등유를 뿌린 뒤 태워 죽인 남편 무직 40세는 1월 중순 아내의 친정에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60대 시어머니와 10대 후반의 아들이었다. 이들 부부는 91년 결혼했다. 남편은 다우리 지창금이 적다며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일을 한 친정 아버지가 결혼할 때 가구와 가전제품 그리고 현금 50만 루피 약 1,000만 원을 들려보냈다. 그런데도 폭력이 휘둘렀다라고 비난했다. 아내가 친정으로 쫓겨난 적도 자주 있었다. 그때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찾아와 데려갔고 다시 폭력을 당한 일이 반복됐다. 친척들은 이혼을 권했지만 아내는 이혼은 수치스러운 일이 참겠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근데 법으로는 1961년에 다우리 금지 조항이 생겨서 아까 말했지만 이제 법으로는 금지인데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헤이트 금지법 같은 식으로 이제 금지 조례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으면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많자 2016년에 아주 가벼운 처벌 조항이 생겼는데 그냥 벌금형이에요. 근데 이 다우리로 인한 사례가 엄청나서 2011년 국가통계에서 8,618건의 다우리로 인한 여성 살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아무리 인구가 많은 나라라 하더라도 엄청나죠. 이게 그 1년에요?
1년에요. 근데 8,618건이 실제는 더 많다는 얘기예요. 8,618건의 통계가 있다는 얘기는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통계가 잡히는 거예요. 통계 바깥의 일은 더 많을 수도 있죠.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제 인도는 다시 형법을 또 바꿔서 결혼 후 10년 이내에 부인이 죽는 모든 경우를 모두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인도 경찰이 바빠서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인도는 경찰 숫자도 적고 인도 경찰력의 30%가 고위 인사 경호 같은 일로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일이 많죠. 참고로 요즘도 정반대로 다우리가 너무 이제 세다 보니까 신랑을 보쌈하는 범죄도 생기고 있어요. 반대의 부작용인 거죠. 그래서 인도 동부의 비하르 같은 되게 가난한 정말 최악의 동네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제 학교에 사람을 파견해서 적당한 집안의 인물수란 남자아이를 납치해서 집에서 키우면서 교육도 시키고 한 다음에 자기 딸애랑 결혼을 시키는 이런 건 되게 좀 지체 높은 가문이죠. 왜냐하면 경찰한테 시비를 못 걸게 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하려면 상당한 작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좀 사는 집에서 다우리를 아끼려고 이제 이 방법을 쓰고 납치 후에 이제 본가에 날리고 약간의 살해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고는 못 하죠. 힘 있는 집안이 벌인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건수가 또 1년에 한 2,000건이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제 주변에 제가 한 인도인들은 좀 그나마 진보적인 편이고 요즘은 이제 인도에서 진보적인 남성의 가장 이제 표상 같은 게 나 다우리 안 받아, 나 그런 남자야 라면은 아주 진보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좀 꽤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꽤 있고 저랑 친구 다니고 어떻게 아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다 나중에 알게 돼서 저도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 끊었는데 술 먹다 갑자기 내 부인 2명 죽였다고 자백하는 새끼가 있어가지고 걔랑 관계를 끊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으면 저 같은 외국인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리겠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드문 일은 아니란 거죠. 이제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골로 내려가면 좀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있다고 수군거리는 미확인 보도가 있는 사띠라는 학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남편이 죽으면 여성이 같이 남편 화장하는데 올라가서 순사당하는 거예요. 분사당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만우법전의 기원이 있고요. 인도 신화로 들어가면 시바 신이 첫 번째 부인인 사띠 여신과 함께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무굴 제국은 이제 영국이 지배하기 직전에 인도를 지배한 곳인데 여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식민지라고 봐야 되는데 이슬람 국가였고 무굴 제국도 금지를 했고 영국도 물론 사띠 금지법을 1786년에 발효시키면서 금지를 하는데 이 위대한 전통의 힘이 정말 질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최근에 뉴스에 잡히는 공식적인 사티는 99년이 마지막인데 지금도 인도 현지 취재 가서 보면은 시골에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고 가장 인도에서도 이제 이 사띠와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1987년도에 벌어진 루프카나르 사건이라고 이 루프카나르가 결혼한 지 3주가 됐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대부분 또 중매거든요. 연애 결혼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중매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고 남편은 바로 델리에 있는 대학으로 갔어요. 그리고 3주 후에 델리에서 죽어요. 그럼 무슨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무슨 사랑을 한다고 부인이 죽겠어요. 근데 부인은 어쨌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난리가 났었는데 사띠를 찬성한 사람들은 루프카나르가 남편의 시체를 안고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냥 얌전히 죽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뻥이죠. 사람이 화형이 제일 끔찍하고 고통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편의 증언에 의하면은 마약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든 상태에서 걔도 뜨거우니까 사람이 내려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못 내려오게 해서 이제 태워 죽였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띠가 이제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왜 이루어지냐면은 인도 신화에서는 다시 전통인데 인도의 전통에 의하면은 사띠로 여성이 죽으면은 그 사람은 바로 여신이 돼요. 그럼 여신이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들한테 아무래도 좀 더 사례적으로 사원이 생겨요. 그럼 사원에 헌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 우리나라 연료문 같은 개념인데 훨씬 전통적인 그놈의 전통적인 사회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시집과 친정이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싸띠는 대부분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아주 경제적인 이유로 벌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통이나 신화, 종교로 포장이 되고 있죠. 사실 뭐 한국도 요새 종교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인도는 아직까지도 이제 유명 정치인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죽거나 유명한 배우가 죽으면은 부인이 내가 싸띠를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게 일종의 매너예요. 그렇게 말 안 하면 나쁜 사람 돼요. 참 이게 여행 작가라는 사람이 인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도의 싫은 얘기만 하는 것도 저도 참 재주인데. 네? 근데 마을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만 사원들이. 그런 예. 게 다 저런 지금 말씀하신. 아니요, 싸띠와 관련된 사원들은 따로 있죠. 그러니까 다 싸띠는 아니죠. 뭐 다른 사원도 원체 많은 데니까. 그래서 뭐 1980년도 루프카는 사건이 이제 전국적으로 논쟁이 되면서 싸띠는 다행히 좀 공적으로 사라지는 법이고, 인도에서는 이제 법으로 이제 싸띠를 금지하면 물론 1864년에 영국이 만든 법에서 더 추가해서 싸띠를 찬양하는 행위나 싸띠를 권하는 행위도 처벌받게끔 법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찌됐건 이제 뭐 싸띠를 못하게 천추의 한이라고 말하는 게 매너인 사회다 보니까 실제로 그걸 좀 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걸 좀 독려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그 왼쪽에 보이는 저 탑이 이제 싸띠를 거행한 왕비를 기리는 탑이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조드푸르라는 데를 가면은 이제 19세기에 그 왕 하나가, 조드푸르라는 데가 작은 왕국이었는데 왕이 죽었는데 저 손도장이다 이제 그 왕의 후궁들이 동시 싸띠를 거행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거 되게 끔찍하죠. 근데 저것도 되게 웃긴 게 이제 단체 팀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시사회라고는 좀 투어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여행 작가다 보니까 여행 팀의 가이드를 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이제 가이드 직업 하면 기분이 나쁜데 시사회는 글도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됐건 정치적 성향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를 가가지고 마음껏 욕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거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인도인 가이드 고용하면 인도인 가이드는 그래요. 여성의 선택이다 막 이러면서 칭찬하고 있으면은 뭐 조용히 해 내가 할게 이러면서 입 막은 다음에 제 스타일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끔찍한 것들이 아직까지 사회적 전시가 되고 있고 이게 뭐 그렇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문제죠, 이런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부들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위도우. 과부들의 사격주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미망인이라는 한자가 되게 안 좋은 뜻인 거 아시죠? 예, 같은 의미로 이제 인도에서는 지금도 이제 그래서 좀 과부나 미망인보다 위도우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중립적인 표현은 아닌데, 제가 미망인이라고 발음을 하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위도우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 명사를 정할 때 위도우들은 거의 사회적 사망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싸띠를 못한 죄인인 거예요. 싸띠를 해야 정상적인 사람인데 싸띠를 못한 죄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편이 죽은 위도우들은 색깔 있는 옷을 못 입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어야 되고 흰 살을 입어야 되고 장신구도 하지 못하고 꽃지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되게 창백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제 인구 대다수가 농촌인 인도에서는 이 늙은 여성이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남편이 죽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친정이라도 먹고 살만 하면은 뭐 이제 친정에서 살겠지만은 대부분의 결혼은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친정도 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미망인이 된 할머니들, 위도우들이 된 할머니들이 거리에 거지로 살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투라라고 하는 도시로 가요. 이거는 올 초에 이제 시사이랑 갔던 이제 그 위도우 할머니들을 이제 좀 모시는 이제 NGO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한테 여기는 색깔 있는 옷 입으세요, 장신구 하세요 해서 이제 그게 심리 치료래요,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어야 되는, 색깔 옷을 입어야 되는 과정을 할머니한테 설명하는 게 심리치료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다시 사회적으로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에서 꿈도 못 꿀 상황이죠. 상황 자체가. 저도 되게 놀랐어요,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 이 마투라라는 데는 어디냐면은 보면은 이걸로 할까? 자, 여기가 이제 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그라 타지마할 있는 데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빨간 점 있는 데가 마투라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가까워요. 델리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데인데, 그 여기는 크리슈나라는 신이 살고 있다고 믿어지는 데인데, 이 크리슈나 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엄청난 바람둥이에요, 신화 속에서.
그래서 막 피리를 한번 불면은 10,000명의 양치기 소녀들이 나와서 막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춤을 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사랑한 사람이 위도우였던 라따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축에서 과부를 사랑한 신이에요. 신인데 과부를 사랑한 거죠. 근데 크리슈나 시인은 얼굴이 좀 피부색이 검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라따한테 고백을 하러 가는 길에.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양엄마한테 잘하는데, 양엄마한테 혹시 라따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죠? 내 피부가 검다고 싫어하면 어떡하죠? 신화 자체는 되게 예뻐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의 단점을 부각하니까. 그랬더니 그 양엄마가 그러죠. 야, 뭐가 걱정이야? 그러면 너처럼 검은색의 물감으로 그 여자의 얼굴에 칠해버린다는 고백을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인도의 3월에 가면 홀리라고 하는 물풍선, 색깔 있는 물풍선 던지는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가 유래한 곳이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건 위도우들 입장에서는 버려진 사회적 사망자인 자기들을 사랑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크리슈나 신인 거죠. 그래서 크리슈나 신의 탄생지인 마투라로 몰려가는 거예요. 이 마투라에는 크리슈나 신을 모신 사원이 한 2,000개 있는데, 여기에 위도우들 한 30만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원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은 또 거리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고, 사원에 소속되신 분들만 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쌀 3홉을 받고 계속 아까처럼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라 하레 크리슈나 하레 크리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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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 크리슈나 뭐 이렇게 찬송가가 나오는데, 크리슈나 씨는 찬양하는, 그래서 인생을 마치는 건데, 그나마 식량이라도 배급되는 게 인도에선 복지인 거고, 이제 참 외신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런 인도 내 위도우에 대한 보도들을 막 BBC부터 해가지고 막 언론이 때려대니까 10년 전부터 인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욕을 먹기 싫은 거죠, 서양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거는 NGO 기관이었는데, 인도 정부에서도 한 2,000명 정도 할머니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위도우들을 모시고 있는데, 아직 택도 없이 부족은 하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저것도 시사인팀 갔을 때 찍었던 건데, 참 여행 가서 그런 거나 보고 좀 불쌍하신데, 제 취향 때문에. 어찌됐건 뭐 그런 또 위도우와 관련된 문제들도 인도 여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이게 지금 그분들 사시던 NGO니까 이제 그나마 우리가 보는 환경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깨끗했고 침대 간격도 좀 유지가 됐고, 97살 먹은 할머니가 제일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였는데,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할 것들이 이제 산 테러예요. 아까 그 처음 오프닝에 나왔던 분들이 산 테러를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여성들은 지창금 문제 때문에 기둥뿌리 뽑아먹는다 뭐 이런 오해들이 많아서 일단 여아학대율이 되게 심하고, 현재 인도가 성비가 52대 48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5,400만 명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게 결혼정년기로 가면은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54대 46까지 가요. 이건 성비가 무너진 거거든요, 거의. 근데 인도는 또 기본적으로 남아 선호가 지금까지는 어째 강하다 보니까 그냥 남자애들은 자기 아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무조건 라자예요. 이게 뭐냐, 왕자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집 애들은 다 오, 라자 이러면서 불러요. 그럼 온갖 동네 라자들이 다 대답을 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한국도 옛날에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요즘 친구들도 가끔 그런 경우 있는데, 왕자로 크면은 자기가 하는 말 부모도 거절하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거절하지 않다 보니까 내 말을 거절하고 내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들이었는데, 학교를 가면서 내 말을 경청해주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서 분노에 휩싸이는 아이들도 좀 있잖아요. 제 친구 아들도 그런데 제 걱정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인도는 이게 좀 원체 심하다 보니까 분노 조절이 너무 심해서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여성이 거절했다라고 하면은 이 복수심에 치를 떨다가 염산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10만 건 가까이 돼요. 한참 심할 때 연애. 그리고 이제 인도는 또 신화에서 못된 여자는 코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신화가 있어요. 신화 속에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잡아서 코를 자르는 건 안 되니까 산을 뿌리면 코가 먼저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식으로 신화를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너무 심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식당이 하나 있어요. 이 산테러의 생존자들이 하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갔었죠. 뭐 여기였는데, 일단 연대라는 차원으로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식당들이 이제 인도에 2개가 있어요. 이 생존자들이라는 식당들이. 근데 아그라에 있는 거는 타지마할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가기가 되게 좋고, 인도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당을 어떤 인식으로 바라보냐면은 국가만 나라만 시키는 개새끼들이라고 봐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가가지고서 우리 외국인이 얼쩡얼쩡 거려야지 인도 경찰들이나 인도 공무원들이
덜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연대라기보다는 그들의 생존을 위한 차원이었던 거죠. 가면은 이제 아까 봤던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실제 점원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시사인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양해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불편할 수도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어쨌든 저런 분들이 서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불편하시면은 옵션을 만들었으니까 딴 데 가서 드시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다 하셔서 전 다행히 역시 뭐 그래도 정치적 성향이 좀 비슷한 분들하고 하는 여행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었죠. 자, 어찌됐건 이런 사띠니 뭐 이제 뭐 여한 낙태 혹은 뭐 이런 말로 미방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혹은 이제 뭐 산테러 같은 일들 혹은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한 델리에서의 집단 성폭행 같은 일들이 사실 전통이나 신화라는 기반 하에서 인도에서 벌어진 일인 거죠. 그래서 2012년 12월에 그 사건, 처음에 말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델리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 1996년부터 인도를 다니기 때문에 지금 25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성폭행 사건이라는 거는 너무 흔해서 기사거리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특히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학부형님들 나이 되시는 분들은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받은 밴디드 퀸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도의 여산적 플란 대비를 그린 영화인데 기억이 안 나시면은 패스. 뭐 거기에도 뭐 이제 이런 뭐 좀 비슷한 나쁜 일들이 있었죠. 그럼 이런 문제도 불구하고 이제 인도 사람들 어떻게 싸워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그 AFP 영상이 하나 있어요. 아주 짧은 클립인데. 그 성폭행 사건은 월요일, 그러니까 사건 다음 날이죠. 일요일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월요일 이제 몰뉴스라고 하는 인도 타블로이드판에 처음으로 보도가 돼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사건 이틀째부터 여성들이 이제 집회가 그 조티싱이 이제 치료받고 있는 델리 AIIM 병원 앞에서 이루어지죠. 초기 시위는 뭐 침묵 시위나 헌화, 촛불 같은 되게 평화로운 시위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이제 막말을 쏟아내죠. 이를테면 이제 우리도 많이 기억하고 있는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거기서 왜 개겼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관료들이 하고 정치인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분노가 심해지죠. 그리고 당시 델리의 주 총리가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더 좀 친화적인 정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분이 좀 상당히 좀 꼰대스러운 분이어가지고 이때 좀 많이 실기를 했죠. 어찌됐건 처음엔 여대생 위주의 시위여가지고 경찰들도 좀 설렁설렁 대응을 했는데 이 여성들을 시위대가 1차, 2차 저지선을 뚫어버리고 대통령궁으로 진격을 해버리면서 상황이 되게 급속도로 좀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보셨듯이 살수차와 최루탄이 등장하는 시위가 되죠. 자, 12월 22일은 토요일인데 이때 이제 2시에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궁인 프라자티 바반으로 가는 진격투쟁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델리 지하철이 7개 역 부정차 통과를 할 정도로 심해져요. 근데 이때가 이제 2012년 12월이니까 우리는 딱 이제 그 대선 끝났을 때예요.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저 그때 인도에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나름 12시간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이제 그 꼴이 나가지고 우울해하던 차에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상황이 터지면 취재를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취재를 갔죠. 되게 이제 저도 우울해 죽겠는데 같이 돌을 던지고 싶었으나 이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취재 인력이다 보니까 돌을 못 던지고 열심히 취재만 했는데, 자, 시위는 조티싱이 사망한 12월 29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 새해 축하 행사가 전국적으로 취소가 돼요. 전국 48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인도를 다닌 입장에서는 너무 놀랬어요, 사실. 왜 시위를 이렇게, 이 시가 왜 이렇게 커졌지가 이해가 사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는 것도 너무 이상했고 그 전까지 알던 인도가 달라진 거죠. 당시 시위대의 요구는 엄벌주의였어요. 당시 대통령궁 바로 앞이에요. 저 건물이 대통령궁이에요. 그러니까 저 앞까지 간 거예요.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한국의 청와대와 달리 인도는 뻥 뚫린 길이기 때문에 삼청동과 같은 아주 복잡한 지형 지물을 건너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면 쭉 갈 수 있는 구조긴 해요. 자, 당시 이제 델리 중앙정부 그리고 인도 중앙정부랑 델리 주정부는 12월 24일 이제 델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고위 인사 2명을 잘라서
이제 약간 이제 면피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너무 미온적인 조치여서 이제 먹히지가 않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 사건 발생 이틀째 당시 여당의 실권자인 소니아 간디 여사가 조티싱의 병원을 방문했는데 이때 뭐 정치인들 다 그렇지만 또 사진만 찍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또 웃으는 사진이 나와가지고 이제 욕을 엄청 먹었죠. 정치인들도 그러죠. 자 그럼 시위대는 뭘 요구했을까요? 일단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패스트 법원을 설립해주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는 재판 과정이 너무 길어서 1심이 3년 걸려요. 그럼 3심치면 10년이잖아요. 막 증인이 늙어 죽고 막 난리도 나요. 막 재판이 거의 막 안드로메다로 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특히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이제 증인들이 하는 증언들이 중요한데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매수당하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어가지고 심리와 법원 판결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법원을 만들어서 1심을 1년 안에 끝날 수 있게끔 특별 조치를 해달라라는 게 첫 번째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자 참고로 패스트트랙 법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자면은 당시 인도 상황이 어땠냐면 2012년에 델리에서만 강간 사건 706건이 신고되는데 이 중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게 단 한 건이에요. 근데 706건이 경찰에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검찰이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706건 곱하기 1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도는 성폭행을 신고하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고 잘 못해요. 근데 델리 한 군데 수도에서만 한 해 706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제 기소가 있었고 근데 유죄 판결을 받은 케이스가 한 케이스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너무 중요한 이슈였어요. 재판도 너무 오래 끄는 중이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이슈가 되자 델리에서 성폭행이 급증합니다. 이거는 성폭행이 급증한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신고한 여성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사회 문제가 되죠. 그래서 2012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1월 4일까지 약 19일 동안이에요. 19일 동안 델리에서 501건의 강간 신고가 접수가 돼요. 1년치 강간 신고가 접수가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투쟁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고 바뀔 것 같으니까 피해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는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중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피해자 조사를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서 좀 더 이제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위대가 했던 요구는 뭐였냐면은 성폭행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였어요. 이건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주장하는 부분들이죠. 형법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하지만 별로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인도의 형법은 당시에 강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까지 징역이 가능했어요. 10년까지 징역이 가능했는데 이제 뭐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인도는 형법은 우리나라보다 엄벌주의였지만은 유죄율이 형편없잖아요. 일단 유죄가 떨어진 경우가 너무 형편없다 보니까 뭐 좀 이게 문제여서 이제 신속법원 그리고 이제 여성 재판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다른 시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형법도 결국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는 성폭행을 매개로 해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사형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한 범죄는 이제 취급이 안 됐는데 그것도 신설이 되는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1년 이내에 시위대는 자기들이 요구했던 것들을 모두 관철시킬 수 있었을까? 이건 우리가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지금 지지부진한 한국의 입법 상황과 비교를 보면은 인도는 사실 혁신적으로 빠르게 일을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모든 세력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구를 압축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월부터 이제 이듬해 2013년 1월부터 이제 형법 개정, 형법을 강화하겠다는 시위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전반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성 그룹과 태극기 할아버지가 연대 집회래요.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럼 태극기 할아버지들, 쉽게 태극기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가하는 할아버지들인데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왜 이 집회에 참여했을까요? 태극기 할아버지들의 인식은 이거였어요. 미친놈들이 성폭행해가지고서 국가망신시켰다. 물론 이거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어찌됐건 이분들도 이제 화가 난 거긴 하지만은 여성계 입장이나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 국가망신을 시켜서 나라 망신시켰으니까 처벌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랑 생각이 다른데 인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여성계나 혹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권 단체에서 그래요 할아버지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처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처벌이잖아요. 그럼 다른 얘기하지 말고 처벌 조항을 강화하자는 거로 구호를 단일화시킵시다. 다른 얘기는 각자 집회에서 하기로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연대 집회를 하는데 이때는
어차피 할아버지들도 얘네들이 죽길 바라잖아요. 우리도 제가 죽길 바래요. 그럼 얘가 죽기 위해 가지고서 이 부분만 연대를 합시다라고 해서 성사시켜요. 그러니까 같은 집회에 나였는데 소위 말하는 시민 여성계와 이 할아버지들은 생각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던 거죠. 그 여기에 대해서 싸워내지 않고 일단 수많은 사람을 엮어내는데 인도가 성공을 해요. 이건 약간 인도의 문화인데 인도는 이런 차이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사 같은 거를 봐도 우리는 막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고 막 그러잖아요. 1차 대전 당시에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일은 뭐였냐면은 인도 전국을 다니면서 인도의 청년들에게 영국군에 입대하라고 했던 일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죠. 우리나라 식민지 과정으로 치면은. 근데 인도는 어찌됐건 독립을 이루어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했던 이제 뭐 우리랑은 좀 다른 게 승전국이죠.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영국을 몰아냈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디가 그런 행위를 한 건 맞지만은 우리 독립에도 기여한 게 맞아. 그럼 두 가지 상충되면은 독립에 기여한 거를 그것만 생각하면 되잖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좀 달라요. 우리랑은. 우리는 어떤 게 더 중하고 약하고 경중을 따진 거에 좀 약간 그런데 좀 유교적 관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에 비해서 인도 사람들은 어찌됐건 독립했으니까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간디가 약간 잘못을 했지만은 뭐 그래도 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단결을 했잖아? 그럼 인정해 줘야겠지? 어떤 사람도 인도 독립운동가였냐면 바수? 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캘커타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총독한테 폭탄 던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인도 독립운동은 대부분 응원했기 때문에 과격파에 속했는데 이 사람은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찬드라 보세라는 사람인데 이 찬드라 보세가 히틀러를 만나요. 왜냐하면 영국 식민지니까 영국의 적은 독일이잖아요. 당연히 히틀러한테 까여요. 이거 어디로 가냐? 일본으로 가요. 왜냐면 영국의 적은 일본이었으니까 그 당시 2차 대전 직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쿄에 있는 한 이제 나카무라라고 하는 빵집에 하숙을 살다가 그 집 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나카무라에다가 최초로 인도식 커리를 전파해요. 어찌됐건 뭐 그러고 살다가 이제 2차 대전이 시작되고 나서 초기에 일본군이 막 연전연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함락했을 때 싱가포르에 주둔하던 영국군을 다 일본군이 포로로 잡는데 이때 약 48,000명이 인도인이에요. 영국군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서 일본군의 편제로 들어가서 일본군이 돼서 미얀마를 쳐들어가요. 그래서 영국을 해방시켰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사실 당시 인도의 주류 독립운동 세력은 친영이었어요. 영국의 입장에서 일본과 싸웠기 때문에. 근데 인도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간디는 죽은 상태에서 초대 수장인 네루랑 많은 사람에게 이 찬드라 보세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벌어져요. 이 찬드라 보세가 일본군 앞잡이잖아. 그러면 민족 반역자 아니야? 라고 하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그 사람이 현실의 모습으로 봤을 때 민족 반역자가 맞죠. 하지만 이 사람도 어차피 우리의 독립에서 싸운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의 독립을 인정해줘야 돼. 이 사람 독립운동가야라고 판정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캘커타의 공항 이름이 찬드라 보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예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좀 유연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성계 집회, 이 조티싱 집회에서도 태극기 할아버지라고 소위 불리는 사람들과 같이 싸울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인도에 있으면서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저도 나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으쌰으쌰를 좀 하던 되게 일찍 시작을 한 케이스인데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본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게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이건 그게 옳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개인 거죠. 자, 어찌됐건 이런 수많은 이제 연대투쟁, 태극기와 여성계의 연대투쟁,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한국에서는. 으로 인해서 2012년 12월 21일 날, 즉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인도 정부는 성폭행 범죄에 대한 종신형과 사형을 포함한 형량 강화를 약속했고 이미 정부에서 이제 립서비스를 단 약속을 했고 2012년 12월 27일 날 내무부 장관과 델리 경찰 총수가 다시 재천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관련법이 통과돼요. 2012년 12월에 사건이 났으니까 4개월 만에 통과가 된 거예요. 형법이. 그러니까 제가 강남역의 상황과 이후에 우리 지지부진한 차별금지법 같은 이제 지금도 난리 아직까지 가망이 없는 상황을 보면서 전 인도 케이스는 좀 연구해봐야 될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014년 4월 인도 대통령이 프라람 무케르지가 서명을 하면서 이 형량 강화와 신속 법원 개정안 이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참고로 이 서명을 한 프라람 무케르지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19로 중태에 빠져 있어요. 이거 어저께 뉴스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쓴 게 태극기 할아버지도 이제 이걸 들고 있잖아요. 성폭행 범죄자들의 목을 매달아라라는 팻말을 상징적인 그림이어서 이제 인용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개정된 인도 성폭행 법률은 이제 좀 조항으로 들어가면은 이렇습니다. 성폭행의 주체는 이건 뭐 인도가 좀 약간 아직까지는 좀 그래서 남성으로 한정됐고요. 강간에 대해서는 7년부터 종신형까지, 과거에 10년 이하였는데 만약 가해자가 경찰 혹은 공무원이고 자신의 보호 감독을, 한국에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얼마 전에 정신과 의사 아저씨도 이상한 일 했었고, 성폭행 경우 못하네요. 친척이나 후견인 교사 혹은 보호감독 지휘자 인력을 이용해 위계와 이력을 동원한 경우는 10년에서 종신형. 현실적인 법이죠.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는 사형, 선고도 가능. 윤간의 경우는 20년부터 종신형까지. 성추행에 대한 다양한 예시의 범죄 조항을 신설했어요. 예를 들어 스토킹이나 관음 행위의 경우도 최고 7년까지 가능하고, 스토킹이나 관음으로 인해서 2번 이상 적발되면은 보석 금지. 실제로 적용이 됐나요? 지금은 적용이 잘 되고 있어요. 꽤. 그리고 일단 유죄율이 32%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통계는. 근데 우리나라도 성폭행 가지고 유죄율 따지면은 우리는 이제 기소를 하면 대부분 유죄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게 엄벌로 가는 경우까지 보면은 꽤 유의미한 발전인 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성폭행 문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법원은 2013년 1월 2일 날 바로 이제 새해가 되자마자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12월에 사건이 났는데 거의 뭐 한 달도 안 돼서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5명의 가해자가 이 패스트트랙 법원의 첫 번째 재판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 강화된 형법으로 인해서 이제 성폭행에 대한 사형 선고 러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15년 12월 같은 경우는 우울증 치료를 받던 네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인도인 12명 전원 사형 선고. 그 다음에 2016년 1월에도 물론 저는 사형제 찬성론자는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2010년 1월에도 21살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3명이 사형 선고, 나머지 3명은 종신형. 그 다음에 인도 지방 정부도 이제 성폭행 이슈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안을 내놨죠. 그러니까 인도 연방제 국가예요, 나름. 그래서 나름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벵갈루루가 있는 까나다카주 정부는 24시간 운영하는 여성폭력 전단 전화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 한국은 NGO들이 많이 하는 건데 인도는 이제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최남단인 타밀나두라는 주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데인데, 여기는 성적 학대 사건에 한해서 모든 성적 학대 사건까지 포함해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강간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정부는 여성 범죄의 경우 사건 진행 상황을 전담으로 체크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죠. 그래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뭐 대성공이죠. 사실 이 정도라면은. 그리고 이 인도 사람들이 싸웠던 이 유연함은 우리도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노이즈의 의미. 자, 인도 여성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12년에 되게 놀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리로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중산층이 그 사이에 인도 도시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시민의식의 성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 4월에 이제 그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많이 가졌던 의문이 있잖아요.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이 당시 인도 시민들도 하기 시작했어요. 델리 시민들도. 그래서 왜 국가는 우리를 보호하지 않지? 왜 국가의 보호 대상에서 여성은 제외돼 있지? 라는 이야기, 질문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왜 이제 우리는 경찰병력 30%가 고위 인사 경호부에서 쓰이면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또 약간 시위가 촉발됐던 이유 중에는 인도다운 관습도 하나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다운 이유도 하나 있어요. 시민의식의 성장도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가해자들이 대부분 천민이었고 피해자가 중산층, 크샤트리아 계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층 카스트가 상층 카스트를 공격했다는 의식도 있었어요. 사실 이것 또한 이제 그 당시 시위를 폭발적으로 만든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답게 좀 생각을 한 거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인도 언론들이 이 당시 정말 잘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는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요새 그런 사건 많잖아요. 이렇게 인도에서 밀주 먹고 죽었다. 20명이 밀주 먹고 죽으면은 5단 처리돼요. 기사가 요만해요. 중요한 뉴스가 아니에요. 원체 사람이 많이 죽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폭행 같은 경우는 뉴스거리가 되지 않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성폭행과 관련된 게 인도 신문에 지금 나올 때마다 되게 신기해요. 너무 격세지감이 느껴져요, 사실 이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도는 좀 관심이 없던 지역인데, 이때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지금 이제 후일담이 나오는데 각 언론사 여성 기자들이 엄청나게 데스크랑 싸웁니다. 이거 기사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심지어 타임스 오브 인디아 같은 경우 여성 기자 6명이 편집장을 감금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사를 써내요.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일단 여성 기자들이 사회에 진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들이 제 역할을 했던 것들이 인도 사회의 폭발적인 시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그 덕에 우리는 그전에 전혀 없던 인도 성폭행 기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노이즈의 진실이에요. 자, 우리는 늘 이제 이런 기사를 보고 있죠. 뉴델리 버스 성폭행 폭로에도 유사 사건이 잇따라. 인도서 또 집단 성폭행 살해 사건 발생 시민들 분노 시위. 인도는 변하지 않았다. 집단 성폭행 피해자 6주기의 유아 성폭행 발생 같은 기사가 있는데 이건 과거에 인용보도조차 하지 않던 일이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 일이거든요. 인도인들한테는. 근데 2012년 조티싱의 상황과 그로 인한 대중의 각성 그리고 언론의 협조와에 이제는 이런 뉴스들이 모두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인도인의 현실 정치인들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기사화가 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인도 주수상 한 명이 2년 전인가 요즘 신문 보면 너무 성폭행 기사밖에 없다는 식으로 한탄을 할 정도로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보도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인도처럼 국익을 중시하는 뭐 아시아가 다 그렇지만 외신 우리도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박근혜 때 뭐 외신에서 박근혜 비판하면 막 정부가 덜덜 떠는 외신에 대해 신경을 쓰는 나라인데 아시아들은 그 국익과 위신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꼰대들도 물론 인도에도 있지만은 아주 이렇게 시끄럽게 보도들이 되면서 이 사회가 변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법률도 변하긴 했지만. 그래서 뭐 뉴스들이 이제 일단 커지고 있어요. 물론 그 덕에 인도는 이제 강간의 천국, 성폭력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고 저는 뭐 이제 약간 인도 여행은 사실 이제 인도 여행 작가로서는 좀 많이 망했죠. 근데 갑자기 예전에는 또 그랬잖아요. 인도를 가지고 정신과 명상의 나라다. 근데 인도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인도는 되게 억울하죠. 어제는 정신과 명상의 나라라고 길 가다가 소똥을 밟아도 깨달음 온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성폭행의 천국이라고 말을 하니까.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인도의 이런 변화나 우리가 접한 인도의 수많은 성폭행 뉴스는 인도가 성폭행의 천국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한국의 언론들이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갑자기 인도가 성폭행의 천국이 된 것처럼 이제 오해하게끔 기사를 내는 거죠. 그 네이버 클릭수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에서 벗어나서 이제 결코 변할 것 같지 않던 지방 권력들, 그러니까 판차야트의 권력이 공고한 그 지방들도 변하고 있고 이제 전통과 질서들이 붕괴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차야트 윤관 판결 아까 기사 붙였지만은 그런 판결에 대해서 인도 언론들이 이 공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고 전통이 무너지는 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 그 진작에 무너지고 붕괴됐어야 할 전통과 질서죠. 그리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깨지고 있는 거를 우린 지금 같은 시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마오쩌둥이라고 중국 혁명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후난성 아주 시골 사람인데 그 시골 마을에 돼지가 태어나면은 저도 뭐 서울놈이라 잘 모르는데 돼지가 새끼 낳을 때 그렇게 시끄럽다면서요. 동네가 떠나간대요 아주. 마오쩌둥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새끼 돼지가 태어났는데 동네가 떠나가고 시끄럽더라. 근데 그래서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제대로 잠을 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다. 근데 생각해봐라. 돼지가 새끼를 낳는다는 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고 이건 없던 식구가 생기는 거고 바꿔 말해 이건 세상이 바뀐다는 뜻이다. 그게 세상이 바뀌는 거다. 하다못해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 그렇게 시끄러운데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흔들리는데 어찌 시끄럽지 않을 수 있겠냐. 시끄러워야 세상은 바뀌는 거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도 여전히 인도 여성들, 인도 시민사회가 하는 투쟁들을 지지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단지 그냥 갑자기 인도가 성폭행 청구됐다는 이 뉴스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속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도는 지금 정말 처절하게 바뀌고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투쟁의 파열음들이 우리에게 들리는데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것도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인도는 단단한 전통의 질곡을 깨고서 지금 변화하는 중이에요.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이제 혹시나 여행 얘기 같은 것도 포함이 되니까 질문은 마음껏 하세요. 뭐 늦게 가면 태워주겠죠. 의사 박수. 감사합니다.